아까 이야기를 하려다가 뭐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은 좀 이 파페츠 회로라거나 이런 간단한 그 변형계나 아무튼 그 우리 인지의 흐름 같은 것들을 적어도 이 그림 정도는 잘 알아두면 이 그림 정도는 외운다, 암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암기는 좀 요즘 시대에 좀 뭔가 뒤떨어진 거고 뭐 주입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주입식은 정말 나쁘지만 많은 아이들한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주입식 암기 교육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 다 큰 성인이 뭐 그렇게 엄청 또 큰 부담은 되지 않는 선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인지해가고 암기해 간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고 창의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그래서 이 그림이라거나 어떤 해부학 제가 메커니즘 정도만 개략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이 해부학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자유자재로 이 뇌에서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나중에 자유자재로 무기를 통해서 이 하나의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재료, 생각의 재료나 생각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 자유자재로 숙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기독교 가도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어떤 뭐 복음서의 훌륭한 구절들을 외우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불교에서도 반야심경도 외우고 금강경도 독송하고 어떤 경전의 구절을 암송하는 문화가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시고 암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쓸모가 직접적인 직물적으로도 더 유용한 쓸모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이 뇌과학의 핵심 경전이라고 해야 될까? 경전의 그림들, 해부학 그림들을 암기한다는 거는 암송하듯이 암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반야신경도 물론 뜻 있고 금강경도 뜻 있지만 어쩌면 그냥 아무런 뜻도 생각 안 하고 읽고 독송하는 것보다도 이 뇌과학의 흐름들, 핵심 프레임들, 결정적 지식들, 이 해부학 그림을 통째로 외운다는 거는 어쩌면 그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독성보다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외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 계속 그려가면서 외우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려가면서 여기는 V1 여기는 A1 여기는 S1 이제 SA가 돼서 AA가 돼서 VA가 돼서 그리고 또 MA 멀티 어소시에이션 연합여역이 되고 서로 이렇게 전전도역까지 간 다음에 통합이 되고 운동까지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이 눈 감고도 뭔가 그려질 정도로 이게 뭔가 좀 떠올려지면 훨씬 더 다른 뭔가 경전 외우는 것처럼 경전 독송하는 것처럼 마음의 안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그려가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내 뇌를 내 마음의 흐름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단 서로는 뭐 끝내기로 하고 봅시다. 보자면 내부 세계와 어, 우리가 지금까지 외부 세계에서 대해서 다뤘다고 치면 이제는 내부 세계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다루는 시간이 될 거야. 아까까지가 외부 세계. 바깥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체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내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 재미난 이야기 하면 좀 사례 같은 거 좀 알아두면 좀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패널리스 이 V1 영역, S1 영역, A1 영역 뭐 이렇게 시각, 청각, 촉각, 체감각 이렇게 적으로 세 가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맛은 체감각 쪽에 분포해 있고 후각은 여기 측두엽 쪽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네, 그것만 좀 논외로 하면 아무튼 이 세 개가 여기 분포해 있는데 이 그 뮤지코필리아라고 하는 그 올리버 섹스라는 유명한 작가 겸 정신과 의사 겸 신경학자의 교양 서적인데 거기서 아마 제가 그런 구절을 봤었던 것 같아요. 이 V1 영역, 그러니까 색을 보는데 어떤 멜로디를 듣는데 색깔이 보인다는 거야. 색깔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어떤 모차르트를 들으면 뭐 파란색이 떠오르고 파란색이 보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 실제로 가다 보면 강단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대체 어떤 일일까? 그 실제로 극단적인 환자들을 봤을 때 올리버 섹스가 관찰했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난 거냐면 추론해 봤을 때 원래 우리가 이 사람의 시각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시각인데 이 공간각이라는 게 진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시각상이 맺히면 이 V1으로 보통 가야 되는데 보통 V1으로 다 가죠 웬만하면. 근데 이 과정이 세어서 A1으로 누전이 된 거죠. 일종의 누전이에요. 왜냐면 우리 뉴런 신호라는 건 다 정기적인 자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가 새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새는 건 다름없는 진짜 전기가 새는 거죠. 전기가 이 도중에서 새어서 A1 청각 쪽으로 간다면 보이는 게 들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음표를 들었어요. 음표를 들었는데 이게 A1으로만 온전히 가야 되는데 누전이 됐어. 많이 누전이 되면은 완전 진하게 색깔이 공간각적으로 모차르트를 들었는데 파란색으로 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 누전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이 측두엽 쪽으로 가야 될 게 후두엽 쪽으로 새면 그냥 냄새가 보일 수도 있고 뭐 드라마 제목도 있어 냄새를 보는 소녀인가 뭐 그런 것처럼 소리가 보일 수도 있고 물론 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무슨 질병이라거나 완전 심하지만 않으면 그게 뭐 질병도 아니고 뭐 공감각적으로 잘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이 해부학적인 그림을 잘 알면 그 현상이 왜 생기는 거지? 꼭 그 이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되게 모차르트 들으면 파란색이 진하게 보여?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왠지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례가 되게 재미난 사례라서 기억해 두면 이 해부학의 그림이라거나 이 쓸모를 잘 재미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잠깐 좀 재미난 사례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뮤지코필리아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올리버 섹스의 저서들이 진짜 재미난 게 진짜 많아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가 외부 세계였고 이제 내부 세계를 한다고 저번에 아까 방금 말하다가 다시 좀 돌아갔죠. 그 내장의 작용이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내부 세계에 의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그 내부 기관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광이 넓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정말 장기관, 내장기관만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한데 실제로 내장이 굉장히 우리 이 마음을 의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단서가 되기도 하죠. 이 내장, 장 건강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이나 뭐 불안이나 그런 게 심각하게 결정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는 가설도 많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만큼 그리고 내장이 굉장히 신경다발이 뇌 다음으로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2의 뇌라고 불리죠. 장이, 위장 뭐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 내장 기관이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그리고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인데, 그런 것들, 욕동들의 기초를 형성해 줄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감정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내장기관 내부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면은 좀 너무 꾸겨 넣은 건가, 글을 좀 원래 이렇게 PPT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긴 한데 너무 꾸겨 넣은 느낌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아까 내부 환경의 기능은 시상합을 투사된다라고 제목에 나와 있죠. 시상합을 투사된다. 아까 제가 뭐 별다른 말은 안 했지만 여기에 있는 시각은 V1은 투사된다고 책에서 표현을 했어요. 투사된다고, 프로젝트 된다고. 뭐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여기 마치 빔 프로젝트가 펼쳐지듯이 V1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V1에 투사가 되는 거고, 빔 프로젝트처럼 간 다음에, 그리고 청각은 A1에 투사가 되고, 축두엽에, 그리고 체감각은 여기 S1에 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운동 영역은 이게 M1 모터 프라이머리 쪽에 투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이렇게 투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부 환경의 기능은 시상하부에 투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상하부가 뭐냐면 아까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시상하부는 우리의 완전 그 성적인 욕구나 만족 중추나 포만 중추나 섭식 중추나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호르몬, 시상하부와 뇌하 수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 여기 시상하부가 무너지면 욕구 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자가 조절 측면들을 통제하는 계통, 뭐 그리고 내부항, 그리고 정보는 신체 내부로부터 척수를 거쳐 올라가게 된다. 제일 먼저 시상하부에 도달하는데 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통제 기전이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부위가 무너지면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어떤 부위가 고장나면, 시상하부에 어떤 부위가 고장나면 계속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성적인 욕구를 계속 갈망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내부 환경의 기능이 이런 시상하부에 투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하부는 아까 말했던 변형계, 감정이나 기억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하죠.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하는 그 부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부 환경의 기능 시상합을 투사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그 현재 상태, 감정들, 그런 욕구라거나 그런 것들과 관계해서 이런 그 변형계는 그래서 시상하부와 엮여져서 총괄적으로 내장 정보의 연상 부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넘어가자면, 그래서 이 내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동 같은 걸 내부로 향하는 이런 계통의 지각의 측면과 함께 아까 지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운동 요소도 있을 텐데 두 종류의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비물 방출과 혈관 운동의 변화 등등을 통해 내장 환경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거 뭐 아까도 말했듯이 뇌하수치 전엽에서
북한산에 호랑이가 왔어. 북한산 호랑이가 이렇게 설악산에서 멧돼지를 봤어. 그러면 와 이거는 뭐 생각할 새도 없이 빨리 아미그달라 편도체로 간 다음에 하이포살라무스 그 시상하부로 간 다음에 브레인스템 아니면 브레인스템까지 직방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쭉쭉쭉 간 다음에 지금 빨리 코르티졸 방출해. 그래서 몸에 에너지를 실 수 있게 빨리 코르티졸 방출해. 호르몬 방출해.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빨리 오토노믹 리스폰스 굉장히 자동 반응, 자율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측면은 이런 운동의 측면은 그래서 그래서 이 한쪽 측면은 그렇고 다른 한쪽 측면은 이런 본능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 조금 아까 자율신경계의 행동하고 조금 다른 기저핵에 의해 증제되는 본능적인 행동인데 그래서 외부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아까 거는 우리 몸 내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외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행동과는 달리 수의적인 행동과는 달리 내장 내는 강박적인 압력하에 수행되는 상동화된 운동 양상을 내놓는다. 옛날식 너무 번역인데 너무 좀 스테레오타입된 운동 양상. 그러니까 고정관념적으로 그냥 운동이 되는 그러니까 그 통념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운동 양상이 내놓게 되는데 이게 주로 기저핵이라는 아까 좀 설명을 안 했지만 베이절 강글리아라고 해서 여기 고장나면 파킨슨병 걸릴 수도 있고 도파민이 잘 분비 안 될 수도 있고 삶의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아니면 여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부위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쭉 전전두엽에 도달하는데 이거 단순히 다분히 기저에게 의해서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거 아니죠. 다분히 기저에게 의해서만 본능적인 행동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여기저기 다 본능적으로만 행동할 수 있을 텐데 전전두엽이 존재한다는 거야. 전전두엽이 존재해서 우리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좀 프로그래밍하고 조절하고 한다는 거죠. 전전두엽의 실행 통제. 여기 이쪽에 여기 이마 쪽 이마엽이라고 하죠. 이마엽. 그래서 전두엽이 이마엽 이마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좀 다치지 않게 잘 보호가 되어 있죠. 두개골로 다 되어 있지만 여기 다치면 피니어스 게이트처럼 성격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착했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공손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마 쪽이 크게 다친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전전두엽의 성수기 왜 중요하냐 전전두엽이 뇌 내장계통이 내놓는 상동화된 아주 본능적인 운동 양상에 대해서 억제적인 통제를 점진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향된 사유, 이 의식적인 이 잘 다듬어진 사유, 그리고 주의력, 그러니까 좀 안 되면 주의력 결핍이 일어날 수도 있죠. ADHD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죠. 기타 등등의 기초가 제공되고 이 지각의 생물학적인 목적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외부적으로 원래 우리가 지각하려는 거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잘 지각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잘 행동하기 위함이겠죠. 잘 반응하고 생존을 위해서 먹이도 얻고 도망치기도 하고 적으로부터 그리고 적절한 상대와 번식하기 위함이겠죠. 잘 지각한다는 거는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면 이게 뱀인지 아담인지 구별 못하고 적에게 죽게 된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번식도 제대로 된 상대와 번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상대와 아무튼 그런
이게 지각의 목적이 잘 행동으로 우리를 좋은 행동으로 이끌게 하는 게 지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외부 세계를 잘 지각하는 게 그래서 전전두엽이 우리의 이 단순한 지각을 통해서 형성된 그 본능을 잘 통제할 수 있게 총괄적으로 CEO처럼 이 진짜 CEO죠. 브레인 오브 브레인이죠. 브레인 중에 브레인. 전전두엽이 총괄적으로 뇌를 지배하는 상위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발달되지 않으면 조현병도 될 수도 있고 뭐 우울증도 될 수도 있고 불안장애도 될 수도 있고 이 전전두엽 통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위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양쪽으로부터 유래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행동 계획을 형식화하여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수정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끊임없이 이건 아니야. 다음엔 이렇게 오늘은 좀 실패했지만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스스로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초가 전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그 본질주의적인 사고에 의하면 말이죠. 이게 다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또 이야기하다가 만 거는 두정엽 이 두정엽이 공간 지각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는가? 공간 지각이라거나 이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게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몸은 지금 어떤 그 공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손이 잘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잘 표상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공간 지각 그리고 여기에 right angular gyrus라고 하는 이거 진짜 마우스로 맞으니까 right angular gyrus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2002년 연구인가 그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유체 이탈했다고 한 사람을 좀 연구를 해서 뇌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라이트 앵귤러 자이러스에 뭔가 좀 이상이 있거나 과도하게 뭔가 일이 일어난 거죠. 라이트 앵귤러 자이러스 쪽에 이 두정엽 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정엽 쪽에 뭔가 일이 발생한 거예요. 특히 라이트 앵귤러 자이러스는 내 바디 이미지 내 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바디 이미지라거나 공간 표상이라거나 도구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앵귤러 자이러스인데 그게 어떻게 좀 잘못되거나 헷가락하면 유체 이탈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내 바디 이미지를 관장하는 내 신체 이미지를 관장하는 이 두정엽 중에 라이트 앵귤러 자이러스가 뭔가 고장나면 유체 이탈을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유체 이탈을 느끼는 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연구가 나온 거죠. 그 신경생물학적인 해부학적인 원인이 라이트 앵귤러 자이러스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이 주로 유체 이탈을 많이 경험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내 자아라거나 자아의식이라거나 공간표상이라거나 그런 것 공간표상 내 자신에 대한 공간표상이나 신체 이미지 같은 것이 자아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 앵귤러 자이러스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체 이탈하고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아까는 좀 후두엽 아까는 그 뮤지코필리아의 재미난 사례를 설명했으니까 이번에 좀 라이트 앵귤러 자이러스 공간 유체 이탈 예시를 좀 설명하면 조금 막간의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단히 좀 재미난 사례 말씀드렸고 이제 그래서 요약해 보면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사이를 가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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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뇌,
앞과 뒤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감각, 여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V1 시각도 있고 여긴 청각도 있고 여기는 촉각도 있는 거죠. 이 중심열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는 운동이죠. 운동 영역, 전두엽도 운동을 잘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통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쪽은 운동, 이쪽은 감각 혹은 지각이라고 하면 편합니다. 이걸 잘 나타내는 게 이 책에서도 책이 어디 쪽에 몇 쪽에 그러니까 여기 선을 기준으로 여기 선을 기준으로 운동, 여기는 감각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는 건데 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디지? 51페이지에 그 후반에 그 중간 이후에 요약해 보면부터 읽어볼게요.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또한 광범위한 일반화로 생각해 보면 좋은데 대뇌 반구의 다양한 영역들이 외부 세계를 다루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뒷부분 그러니까 여기죠. 이 이미지를 보면 여기 뒷부분 부정엽, 후두엽, 여기 중심열 뒷부분 이 뒷부분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전의 경험에 따라 처리하여 어떤 대상들이 흥미로운 것인지 확정하게 된다.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고 감각하고 인지하고 지각하는 부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계통은 외부 세계에 작용한다. 앞계통, 여기 중심열 앞부분이라는 거죠. 운동과 관련된 작용하는 거죠. 외부 세계에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능심리학에서는 이런 계통들의 작동이 지각과 기억, 인지 및 행동이란 제목하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게 내가 뭔가 인식을 하면 이렇게 인식을 하면 시각에 그대로 매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색과 모양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 V1에 표상이 되도록 어떻게 그려지도록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호문클로스 V1도 그렇고 각 1차 감각의 신경 프라이머리 부분들은 그러니까 1단계 시각 1단계 V1 부분에서도 그렇고 청각 1단계 A1 영역에서도 그렇고 촉각 체감각 1단계 영역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어떤 주파수를 들으면 이 청각 프라이머리 영역에서는 어떤 주파수를 들으면 어떤 부분이 울리게 어떤 부분이 진동하게 그런 식으로 매핑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호문클루스로 그런 게 호문클루스인데 47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바로 위에 이와 비슷하게 외부 신체의 모든 표면을 나타내는 작은 지도들이 있는데 신체 감각의 여러 가지 하위 양식을 재현하며 두정엽의 1차 감각 피질에 뒤집혀진 상태로 투사된다. 그러니까 두정엽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감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투사가 되는 거야. 매핑. 물리적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유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요약해 보면은 간단해, 아주 간단해. 항상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접근할 때는 처음 뭔가 어떤 영역을 접근할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게 만든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계통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그림을,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를 그려내 볼 수 있는데, 외부 환경으로부터 온 정보가 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나누는 거죠. 뇌는 신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를 중재한다고 아까 말했죠. 두 세계를 중재하는 기관이라고. 그래서 그 외부 세계, 외부 환경으로부터 온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하여 도달하고 대뇌방구의 뒷부분으로 향한다. 각종의 감각 수용기로부터 유래된 정보는 각각의 양식을 다루도록 특별히 고안된 거예요. 우리 그 후두 옆 뒤통수의 1차 시각 피질, 그리고 측두 옆의 청각 피질, 1차 청각 피질, 그리고 두정 옆의 1차 체감각 피질, 이것들이 다 각각의 감각 양식을 다루도록 특별히 뇌에서 고안되고 진화된 1차 피질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진화의 역사 속에서. 그런 곳이 투사되면 주로 대뇌방귀 뒷부분에는 연합부위로 가서, 연합부위로 뭉쳐져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시각 영역, 고차원적인 체감각 영역, 고차원적인 청각 영역. 이거 베토벤, 모차르트야. 뭐 아까 열쇠야, 뭐 열쇠야 동전이야, 열쇠야 사람이야, 뭐 이런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능력을 할 때 연합 부위로 이동하게 되고 정보의 다른 조각들과 연결되고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의 흔적들이 통합된 외부 세계의 지식은 전두엽의 연합피지로 전달되는 거죠. 이 전두엽 다 통합됐어. 감각들이 다 이거는 이거는 뭔가, 이거는 모차르트고, 이건 사람의 피부고, 열쇠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전두엽도 전달됐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전두엽 CEO라고 했죠 아까. CEO가 통제를 하고 총괄을 하는 거죠. 그 CEO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당신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할지 당신의 뇌 속에서, 우리의 뇌 속에 전두엽이 안내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외부 세계가 이렇게 들어오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그 정보의 그 처리 과정이라고 한다면, 내부 세계는, 내부 정보는 맨 먼저 시상하부,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상하부에 투사된다고 했어요. 내부 정보나 내부적인 기능은 시상하부에 투사된다고 했고, 전두엽으로 전달되기 전에 변형계에 있는 다른 정보와 연합된다. 이것이 내부 동기의 근원이 되는데 개인적인 기억과 감정과 의식에 긴밀히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전전두엽 계통은 행동을 지배할 체비를 갖추는데, 현재 유력한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을 기초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경험도 그 기초로 삼는다. 어떤 자율적인 행동이나 본능적인 행동을 할지, 그것들을 전두엽이 전달되기 전에 변형기에 막 파페츠 회로, 기억에 관련된 회로들과 막 결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게 내부 세계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내부 세계에서 이 기억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그 기억들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전두엽에서 기초로 삼는 거죠. 이전의 기억들, 내가 여기 바늘로 찔렸는데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기억이 있으면 뭔가 조금 조심하게 되는 거고, 전전두엽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하고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이끌 때. 여기까지가 대강 이야기를 나눈 거였는데,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좋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책 뒷부분에 호르몬 부분을 뭐 딱히 뭐 크게 이미지로 뭔가 준비할 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호르몬 부분만 좀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 관련한 부분은 62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나와, 세 가지. 신경전화의 문제 세 가지가 나와요. 간단해. 아주 간단하니까 뭐 빠르게 훑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쓰면서 해야겠다. 콜린성 계통 약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 노래. 이것들이 노래 에피네프린. 이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들이 뭔지, 어디서 나오는지, 역할이 뭔지, 기능이 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세틸콜린 꿈꿀 때 많이 나오는, 렘수면 할 때 많이 나오는 물질이고, 이 꿈이나 여기서 63페이지 그림 위에 바로 나와 있다시피 제6장에 수면과 꿈에 관련시켜 다시 논의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하다시피 꿈에서도 꿈을 꿀 때 많이 나오는 부위이기도 하고 아세틸콜린이,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신경절끼리 시냅스가 될 때 아세틸콜린이 대부분 분비가 되죠.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세로토닌도 많이 중요하고, 세로토닌이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많이 부르죠. 항우울제의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 항우울제를 쓸 만큼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참고로 말하자면 내장기관에서 95%가 나오죠. 세로토닌의 그 출처가 내장기관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장기관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장기관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온전히 잘 나올 수 있고, 온전히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좀 나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노르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알죠. 아드레날린, 우리가 흥분하거나 빨리 뛰어야 되거나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할 때 노르에피네프린이 평소보다 과하게 방출이 돼서 긴장하고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거죠. 노르에피네프린은 빨리 여기 집중해 라는 식으로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인데, 그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집중을 우리가 요하게 하는 게 아드레날린. 도파민 안 썼구나. 도파민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직폐계 영역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나오는데, 도파민이 문제가 있으면 파킨슨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주의 집중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혹은 도파민이 과도하게 중독이 되면 ADHD나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기는데, 도파민 뭐 흑질이라거나 선조체라거나 뭐 기저핵이라거나 그쪽이 막 다 무너지면, 기저핵 쪽의 영역이 많이 무너지면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게 되고 파킨슨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과다 분비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도파민을 딱 우리가 곤두세우고 집중하면 굉장히 이거 굉장히 경이로운 거고, 이게 이런 거였어, 이런 익스피리언스,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런 거야, 도파민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였어, 청반액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청반액이 아드레날린이지만 청반액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기억이 잘 되죠. 도파민이 해마에 묻혀지고 하면은 기억이 조금 잘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뭐 기타 등등 호르몬이나 신경 펩타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호르몬과 신경 펩타이드라는 게 있는데 좀 끝이 나죠. 호르몬이나 신경 펩타이드 둘 다 느리다는 그 단점이 있지만 호르몬 천천히 이렇게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면 천천히 가진 않지만 뉴런은 빛의 전기 자극의 속도로 가니까 딱 아야 하면 바로 아야 하고 우리가 느끼는데 호르몬은 그것보다는 조금 느리다는 거죠. 어떤 흥분을 하거나 할 때 코르티졸, 뭐 내분, 뭐 도파민은 뭐 호르몬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 그 항이뇨 호르몬이라거나 갑상선 호르몬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느리지만 정확하게 겨냥한다는 장점이 있죠. 이 호르몬하고 신경 펩타이드는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겨냥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구체적인 후일에 구체적인 챕터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반복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잘 알고 깨달으면은 굉장히 우리의 실용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잘 이끌고 운영하고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 자체를 주체로서 경영해 나가고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의 자료를 제공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도 있고 우리가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 사고 방식을 제공한다,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면 그래서 보면은 따라서 이 신경과학 우리가 지금까지는 1장에서 신경과학의 기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신경과학은 왜 중요하냐? 증거의 객관적인 위상 덕분에 변하기 쉽지 않고 그래도 다른 학문에 비해서 굉장히 엄밀하고 다른 마음을 다루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굉장히 엄밀하고 뭐 설문지 이런 것보다 굉장히 엄밀하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물론 틀릴 수도 있고 체계가 다를 수도 있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설이라거나 관측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엄밀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가 굉장히 객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 유용한 고정점을 제공한다. 그거를 통해서 정신분석학을 새롭게 재평가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신분석은 풍부한 이론적인 전통 덕분에 신경과학자들한테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주관적인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의 이치에 걸맞는 가설들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포괄적인 개념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그 뇌와 내부 세계, 신경정신분석학 입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 시대에 와서도 많이 중요하고 다뤄져야 되고 많이 조금씩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많이 결합을 하고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정신분석학, 신경과학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정신분석학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 둘을 충분히 엮는 게 그런 면에서 계속 좀 재미나게 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제로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냥 단순히 수상적이 아니라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고 질의응답이나 토론, 뭐 이야기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